형수님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뭐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거실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제 남편 박민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개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친동생이 자기 와이프와 6개월간 바람을 피웠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4세, 25년 결혼 생활.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먹이 동생 민호의 얼굴에 날아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 새끼야! 내 동생이 내 와이프를 민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옆에서 제 재수 씨 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민호 씨,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친형수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방금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제 뱃속에는 11주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이가 아닌 시동생의 아이가.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꺼내봤습니다. 형수님 보고 싶었어요. 이 문자. 이 한 줄의 문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54세.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거실 폭로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화장실 타일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54세. 이 나이에 임신이라니.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박민호. 제 남편의 친동생. 제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시간 되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은 선명했고 핸드폰 속 그의 문자들도 마찬가지로 선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리자 6개월 전의 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그가 보낸 문자. 형수님, 안녕하세요. 저 민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결혼 25년. 은혼식이라고 하죠. 25년을 함께 산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긴 시간일 뿐입니다. 저희 부부는 후자였습니다. 남편 박민준. 56세.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죠. 가정에 충실하고 바람 한번 피운 적 없는 모범적인 남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2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딸 지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부터였을 겁니다. 더 이상 아이를 중심으로 대화할 일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저는 드라마를 봅니다.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 일 어때요? 그냥 그렇지. 저녁 맛있어요? 응. 이게 전부였습니다. 부부관계는 더 심각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도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열정이나 욕망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침실도 1년 전부터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콧골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냥 같은 침대에 눕는 것조차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울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54세. 주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꾸준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다니고 피부과도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제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함께 산 동거인일 뿐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 나이에 외롭다는 게 우스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가끔 젊은 커플들이 길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저희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친구들과 만나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부부관계가 식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저는 여자였으니까요. 욕망도 있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채울 곳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과 함께.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 솔직히 말하면 명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큰 집에서 모이는 것은 우리 두 집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친동생 박민호네 가족과 저희 가족. 민호 씨는 남편보다 3살 어립니다. 53세.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강은혜는 50세. 전업주부였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 만날까 말까 했습니다. 명절 때나 집안 경조사 때 정도. 그나마도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큰 집에 도착하니 민호네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오셨어요. 민호 씨가 현관에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수 씨도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응, 은혜 씨도 잘 있었어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과 민호 씨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와 재수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매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재수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언니는요? 저도 비슷해요. 우리는 별다른 감흥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재수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은혜 씨,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은 요즘 민호 씨랑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요즘 거의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살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민호네도 비슷했던 겁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언니네도? 네. 2년 전부터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음식 준비를 마치고 상을 차렸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과 민호 씨는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형님, 한 잔 더 하시죠. 그래, 오늘은 마시자. 저와 재수 씨도 술을 마셨습니다. 명절이니까. 그냥 마시고 싶었으니까.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 씨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물렀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술잔을 들 때, 휴지로 입을 닦을 때,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의식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민호 씨가 저를 이런 시선으로 본 게, 저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제 뒤에서 민호 씨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형수님, 물 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가 제 옆을 지나가는 순간 스치는 느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피부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뭐지? 이 느낌은 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민호 씨의 시선.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난 묘한 떨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명절 분위기 때문에 이상했던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저 민호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민호 씨가 문자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민호 씨. 무슨 일이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제 형수님 핸드폰 번호를 형님한테 받았어요. 사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커피?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따로 만나자는 걸까?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냥 잠깐 뵙고 싶어요. 3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만나자는데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형수님 집 근처 카페로 제가 갈게요. 3시에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장소를 정하고 문자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시동생이랑 커피 마시는 건데. 하지만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에서 입던 편한 옷 대신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화장도 다시 했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가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와 있었네요. 네, 조금 일찍 왔어요.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민호 씨가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저를?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는 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형수님께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상담이요? 네. 은혜하고 요즘 관계가 안 좋아서요. 어제 형수님이랑 은혜가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에서 재수 씨와 나눈 대화를 엿들은 거였습니다. 아, 형수님네도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조언을 구하려고 저를 부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저희도 2년째 이렇거든요. 형수님은 어떻게 버티세요? 버틴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게 중년 부부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외롭죠. 당연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은혜랑은 1년 넘게 방도 따로 써요. 대화도 거의 안 하고. 마치 남남처럼 살아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저와 같은 외로움이. 민호 씨도 힘들었겠네요. 네.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아직 50대인데 벌써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사는 게. 그의 말에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제가 매일 밤 생각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생각,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아무 일도 없이. 형수님도 그러세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명절 때 느꼈던 그 시선. 저를 여자로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어제부터 형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전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손을 빼야 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느끼셨죠? 어제.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형수님도 그렇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외로워요. 너무나 외로워요. 한 번만. 형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 딱 한 번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건 남편의 동생이에요. 시동생이에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원하잖아. 이 외로움을 채우고 싶잖아. 다시 한번 여자로 느끼고 싶잖아. 어디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민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너무 외로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텔.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가시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호 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체크인을 했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비밀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방은 조용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바깥의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제가 지금 시동생과 호텔방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민호 씨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 뒤에 섰습니다. 아주 가까이. 형수님. 그가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떨고 계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가 천천히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이라도 나가셔도 돼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욕망만이 아니라 배려도 있었습니다. 저도 원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로 느끼고 싶어요. 그 말이 신호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키스인지 남편과는 몇 년째 제대로 된 키스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동생의 입술이 제 입술을 부드럽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탐색하듯이. 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형수님, 민호 씨.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외로움과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제 재킷을 벗겼습니다.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죄책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멈춰야 해.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가 제 위에 올라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54세의 제 몸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남편은 몇 년째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남자의 체온, 숨소리, 무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너무 좋아. 너무 오랜만이야.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시동생과 형수가, 남편의 동생과 형님의 아내가, 형수님. 민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후회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가?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해야 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좋았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고 싶어요. 형수님을. 제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내야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그리고 그 선 너머가 너무 달콤했으니까. 저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올 때쯤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문자 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도 모르게 조심할게요. 저도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무슨 짓을 한 거지? 남편을 배신했어. 그것도 남편의 친동생과.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었습니다.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것처럼. 하지만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형수님, 잘 들어가셨어요? 저 민호입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형수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았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위험한 관계가 시작된 것을. 그날 이후 민호 씨의 문자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형수님 잘 주무셨어요? 점심때쯤이면 식사하셨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형수님 보고 싶어요. 어제 꿈에서 형수님을 봤어요. 지금 뭐 하세요? 저는 형수님 생각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저도 잘 지내요. 식사 잘했어요. 하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민호 씨 생각 많이 해요. 지금 혼자 있어요. 외로워요. 문자는 점점 더 자주,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덜 떨렸지만 여전히 가슴은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형수님.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고 옷을 벗었고 침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의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났습니다. 남편이 출장 갈 때, 또는 남편이 늦게까지 회식이 있을 때, 민호 씨도 재수 씨가 친구들과 만날 때나 친정에 갈 때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는 조심했습니다. 절대 같은 호텔을 연속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바로 지웠습니다. 만날 때는 각자 따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달랐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났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친구들도 알아챘습니다. 서연아,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왜? 달라 보여? 응. 얼굴이 환해졌어. 피부도 좋아지고.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여자로 대접받는다는 느낌. 그게 저를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도 달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있다니. 형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의 말들이 제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몇 년째 듣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컸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뉴스를 봤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나는 또 떨어졌어. 후배가 올라가더라. 아, 속상하시겠어요. 뭐 어쩌겠어. 나이도 있고.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면 미안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는 시간이 제 유일한 행복이었으니까요. 4개월째 되던 날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상한 얘기해도 될까요? 뭔데요? 저 형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이라니. 우리 관계를 사랑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민호 씨, 알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냥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라는 거. 하지만 제 감정은 진짜예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서로에게 기대는 건지. 중요한가요? 그게?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아닐까요?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있고 싶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4번, 때로는 그 이상.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수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저 은혜예요. 응, 은혜 씨. 무슨 일이야? 언니,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무슨 상담인데? 민호 씨 얘기예요. 요즘 민호 씨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요즘 자주 외출하고 핸드폰도 자주 보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 씨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민호 씨가 무슨... 저는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해요. 예전에 민호 씨가 아니에요. 언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언니 조언이 필요해요. 알았어. 이번 주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혜 씨가 의심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조심할게요. 하지만 형수님, 보고 싶어요. 저도요.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요. 알아요. 참을게요. 그 후로 우리는 한 달 가까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생리가 늦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4세니까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생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덧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54세의 임신이라니. 그것도 시동생의 아이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54세의 임신이라니. 더군다나 남편의 아이도 아닌 시동생의 아이를. 생리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마지막 생리가 2달 반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는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부부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호 씨와는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다시 임신 테스트기를 봤습니다. 두 줄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민호 씨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처리해야 하나? 낙태.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54세의 임신이면 이미 임신 12주가 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서 늦게 알아챈 것입니다. 낙태 가능 기간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민호 씨, 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며칠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입덧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병원 가봐. 나이도 있으니까 건강검진 받아야지. 네, 알았어요. 병원 가야 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40대 여의사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와서요. 아, 임신 확인 차 오셨군요.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어요? 2달 반 전쯤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4세입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4세시면 갱년기이실 텐데 임신이 확실한가요? 테스트기에는 두 줄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초음파 검사해 볼게요. 검사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배에 댔습니다. 화면을 보는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환자분, 임신이 맞으시네요. 몇 주나 됐나요? 보아하니 11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1주, 거의 3개월. 이 나이에 임신은 고위험 임신이에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낙태가 가능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1주면 수술이 복잡하고 위험해요. 그리고요. 54세 나이에 이번이 마지막 임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4세의 마지막 임신. 하지만 이건 남편의 아이가 아닌 시동생의 아이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보고 싶어요.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전화로는 못해요. 만나요.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갈까요? 내일 3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인지 걱정되네요. 내일 얘기할게요. 다음 날 3시.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금방 굳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그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저 걱정돼요. 말씀해 주세요. 민호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에요. 11주 됐대요. 그럼 아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년간 남편과는 한 번도 확실해요. 민호 씨는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떡하죠? 그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며칠째 고민하고 있어요. 형님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민호 씨한테만 말했어요. 민호 씨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아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저도 조심하지 않았어요. 낙태 해야겠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임신일 수도 있다는 말. 의사가 54세 나이에 이번이 마지막 임신일 거래요. 그래도 낳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형님의 아이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낳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무의식 중에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 민호 씨의 아이. 어쩌면 제 마지막 아이일 수도 있는. 하지만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오늘 밤 잠 못 이루시겠죠? 저도 그래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제가 책임질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책임. 그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수 씨 은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저도 임신했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은혜 씨도 임신했다고? 네, 언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호 씨랑 1년 넘게 관계도 없었는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수 씨도 임신. 그것도 민호 씨와 관계가 없었다는데. 그럼 언제 관계를? 한 달 전쯤이요. 민호 씨가 갑자기 다정해지더니 그날 밤 오랜만에 한 달 전. 그때는 제가 민호 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만나지 못했던 그 기간. 민호 씨가 재수 씨와 축하해요, 은혜 씨.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축하는요. 사실 걱정이에요. 제 나이가 50인데 임신이라니. 언니, 어떡하면 좋을까요? 일단 병원에 가봐요. 정밀 검사 받고. 네, 그럴게요. 언니, 그리고 언니한테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민호 씨, 은혜 씨가 임신했대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제 은혜가 말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민호 씨, 한 달 전에 재수 씨랑 관계했어요. 네.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동시에 재수 씨와도 관계를 한 겁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형수님, 그땐 우리가 한 달간 못 만났잖아요. 은혜가 의심하고 있었고
위장하려고 아내와 관계를 했다고요?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뭘 기대한 걸까요? 민호 씨가 저만 사랑할 거라고, 우리 관계가 특별할 거라고. 형수님,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형수님을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요. 이제 그만해요, 민호 씨. 우리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수님, 아이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민호 씨는 재수 씨 챙기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호 씨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지, 제 어리석음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절망감 때문인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 수술을 받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12주가 넘어가면 수술이 더 위험해집니다.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남편이 출장 가는 날로 잡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네 부부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형님, 형수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민호 씨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분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와 은혜, 그리고 남편과 저.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민호 씨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사실은 은혜가 임신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형님. 그런 좋은 소식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해? 정말 축하한다, 민호야. 은혜 씨도 축하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은혜 씨. 감사해요, 언니.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뭔데? 형수님도 임신하신 것 같아서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 당신이 임신했다고?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 씨? 저는 재빨리 부정했습니다. 형수님, 지난주에 카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임신했어?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여보, 대답해봐. 임신한 게 맞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언제 임신한 건데? 그때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뭐가? 형수님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형님. 저와 형수님이 6개월간 관계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민호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야. 주먹이 민호 씨의 얼굴에 날아갔습니다. 민호 씨는 맞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때리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개새끼야. 내 동생이 내 와이프를. 남편이 계속 때렸습니다. 저는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 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민호 씨를 때리고 은혜는 울고 민호 씨는 맞으면서 사과하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2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변명할 수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바람을 피웠어. 내가 당신을 학대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동생이랑 바람을 피워? 잘못한 건 없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외로워서. 여자로 대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자. 여보, 이혼해. 당장 내일 이혼하자. 나 이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살아. 남편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호 씨, 그리고 은혜만 남았습니다. 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를 20년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은혜 씨,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언니가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는데. 은혜도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 당신도 나한테 실망이에요. 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은혜와 민호 씨도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는 소파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에서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민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이혼한다고 하시던데. 지민아.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빠가 호텔에 계신데. 당장 설명해 줘. 저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아빠가 이혼하자고 할 정도로? 엄마가 바람을 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누구랑? 그건 누구랑 바람을 피웠냐고.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작은 아빠랑. 또 긴 침묵이었습니다. 작은 아빠? 박민호 작은 아빠? 응. 미쳤어. 엄마 미쳤어. 딸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작은 아빠랑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우리 가족을 다 망쳐놓고 미안하다고? 딸이 울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아빠 얼굴 보고 살아? 작은 아빠네 집은 어떻게 가? 명절은 어떻게 보내? 지민아, 엄마가. 그만해. 엄마 목소리 듣기 싫어. 전화 끊을게. 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남편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생각할 거 없어. 서명해. 재산 분할은 다 포기할게. 위자료도 청구 안 할게. 그러니까 서명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25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은 일주일 안에 나가. 이 집은 4명이니까.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가 제 인생을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민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형님께 말씀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말했어요? 왜 굳이? 은혜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들킬 거였어요. 차라리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DNA 검사.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아이도 민호 씨의 아이가 맞을까요? 은혜 씨 아이는 정말 민호 씨 아이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DNA 검사를 하자고 한 거예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아이도 민호 씨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은혜가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요. 그 아이가 그 남자 아이래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은혜도 이혼하자고 했어요. 우리 부부도 끝났어요. 두 부부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낙태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 앞에서 마지막으로 배를 만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아이도.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하니까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모은 물건들. 사진 앨범을 보다가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남편.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한때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형수님, 왜 왔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수님, 저랑 함께. 그만해요, 민호 씨.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형수님, 저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호 씨는 저한테도 진심이었고 은혜 씨한테도 진심이었겠죠. 그게 진심인가요? 형수님. 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짐을 싸고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혼자니까 충분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작은 창문으로 달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롭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녀, 바람 피운 여자, 시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 낙태한 여자, 모든 꼬리표가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의 문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 문자.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문자. 저는 문자를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6개월. 달콤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대가로 잃어버린 모든 것. 가치가 있었을까?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모든 것을 잃을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후회만 남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책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딸 지민이는 여전히 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일십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영원히 저를 미워할까요? 전 남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후배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30대 여성이라고 하더군요.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민호 씨도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은혜는 헬스 트레이너와 재혼했고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민호 씨는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형수님 잘 지내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형수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민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지민아. 엄마, 나 결혼해. 뭐? 다음 달에 결혼식 해. 엄마도 와줄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갈게. 꼭 갈게. 엄마, 나 아직도 화나. 근데 그래도 엄마니까 결혼식에는 와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지민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저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처럼 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54세에 저지른 실수.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순간의 달콤함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금지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의 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눈이 내리네요. 처음 만났던 그날도 이랬었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지웠습니다. 민호 씨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창밖에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실수를 해도 모든 것을 잃어도 후회해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서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4세 여자의 6개월간의 비밀. 시동생의 문자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를 비난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혼자지만, 비록 외롭지만, 이번에는 올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것을 덮으며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6개월간 살아온 공간. 제 유일한 안식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 식탁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눈이 온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혼자서. 예전 같았으면 외로웠을 겁니다. 25년간 가족과 함께 먹던 식사. 이제는 혼자.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딸에게 전화해야겠다고. 결혼식 준비 도와줄 게 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조심스럽게. 부담 주지 않게.
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김이 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손으로 거울을 닦았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55세가 된 얼굴. 주름이 더 늘었습니다. 흰머리도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6개월 전과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비가 샌 자국. 저 얼룩을 보며 매일 밤 생각합니다. 전남편 집 천장에도 얼룩이 있었다는 것을. 그걸 보며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을. 그 외로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핸드폰을 봤습니다. 사진 앨범을 열었습니다. 예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지우지 못한 결혼 사진, 신혼 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29세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때는 딸 지민이 사진, 갓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 빨갛고 작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첫돌 사진, 한복을 입은 지민이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수가 되려나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장하는 딸, 가족 여행 사진들, 제주도, 부산, 강원도, 행복했던 순간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계속, 그리고 6개월 전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딸과의 사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공백. 사진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생각하면,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의 결과라는 것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후회할까? 저를 생각할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인간이니까. 은혜는 어떨까? 새 남편과 행복할까?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까? 저를 원망할까? 아마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제가 낳지 못한 아이. 11주였던 지금쯤 태어났을 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은 항상 길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 후회가 밀려오는 시간. 그래도 견뎌야 했습니다. 내일이 올 때까지. 내일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서점에 가야 했습니다. 일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또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딸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장소 정했어. 강남 쪽이야. 그래, 좋다. 드레스도 골랐어. 예쁜 거로. 사진 보여줄 수 있어. 나중에 보내줄게. 대화가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딸이 말을 멈췄습니다. 응? 아빠도 오셔. 결혼식에.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겠죠. 응, 알아.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둘 다 와줬으면 좋겠어. 걱정 마. 괜찮아.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레스를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싸지 않은 것으로. 하지만 단정한 것으로. 딸의 결혼식이니까.
창피 주면 안 되니까. 머리도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염색도 했습니다. 흰머리를 가리려고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5세 여자, 이혼녀, 딸의 결혼식에 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큰 웨딩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딸의 친구들, 신랑 쪽 하객들, 그리고 친척들. 입구에 섰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볼 겁니다. 수군거릴 겁니다. 저 여자가 바로 시동생과 바람핀. 용기를 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들고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딸의 목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엄마. 딸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예쁘다, 지민아. 정말 예쁘다. 고마워, 엄마. 다가갔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딸이 먼저 안아줬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울었습니다. 둘 다. 한참을. 메이크업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 전 남편도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자리에 거리를 두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딸이 입장했습니다.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 딸이 저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식이 끝났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저도 축하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수군거림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 드레스를 벗었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딸을 봤으니까.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았습니다. 새싹이 돋았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딸과 가끔 통화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짧게. 하지만 이어졌습니다. 관계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서점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날 서점에 남자가 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 찾으세요? 시집이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시인 좋아하세요? 윤동주요. 윤동주 시집을 꺼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다정한 미소.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또 책을 샀습니다. 소설책. 그 다음 주에도 에세이.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퇴근 후 만났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국문학과. 아내와 2년 전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만. 이혼했다고. 딸이 있다고. 혼자 산다고.
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줬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 후로 가끔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급하지 않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 웃는다는 것,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로부터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현명해졌습니다. 더 신중해졌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평생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크게. 대가를 치렀습니다. 혹독하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입니다. 어떻게 일어서는가? 어떻게 속죄하는가? 어떻게 다시 살아가는가? 금지된 사랑은 달콤합니다. 순간은. 하지만 대가는 혹독합니다. 평생. 신중하세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대화하세요. 상담받으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제 실수에서 배우세요. 같은 길을 가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현명하게. 사랑하세요. 올바르게.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이것이 55세 여자의 고백입니다. 시동생과의 6개월. 그리고 그 후 1년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제 것보다 더 밝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실수 후에도, 파국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